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 중 우리가 진실로 혐오하는 것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원초적 혐오의 핵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게 한다. 원초적 혐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의 충분한 거리를 보장하지 않을 때 느끼게 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사적 혐오를 조작해 평등과 상호 존중을 위협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다양한 혐오 낙인을 통해 넓게 가지를 친다. 현재의 정치적 순간과 가장 관련 있는 낙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혐오 낙인의 무한한 가소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낙인과 배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두 가지에 대해 논하겠다. 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신체에 대한 혐오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대한 혐오다. 먼저 이 장에서 논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자. 장애 유무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는 커다란 사회학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공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장애 유무, 나이는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 연령차별주의는 그야말로 보편적이며 정파와도 상관없어 보인다. 무슬림은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인도에서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하는 선전은 혐오의 수사법을 사용한다. 즉, 무슬림의 신체는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성적 통제가 가능한 힌두의 신체와 달리 성욕과 임신 가능성이 넘친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자신의 고향 구자라트주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로 캠페인을 펼쳤다. 우리는 둘이고 아이가 둘입니다. 그들은 5이고 아이가 25입니다. 모디와 지지자들은 무슬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음란한 선전물을 사용하면서 살기 어린 분노를 자극했고 이는 2002년 구자라트 집단 학살로 이어져 죄 없는 무슬림 민간인 2천여 명이 살해당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무슬림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교육과 법률이 혐오의 피해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짐 크로우법이 활개를 치는 최근까지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신체는 혐오스럽게 여겨졌다. 식수대, 간이식당, 수영장, 호텔 침대 중 어느 것도 그들과 공유할 수 없었다. 문명화된 명석한 사람들조차 검은 신체가 강력한 오염물질을 퍼뜨린다고 믿었다. 미국 최남동부 지역 출신 인종차별주의자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우리와 다른 냄새가 나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면 병을 옮기며 그들이 사용한 물컵을 씻더라도 다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 혐오는 환상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채용했다. 실제로 미국 재건 시기에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했다가 인종이 섞인 테이블에 앉은 후 구토를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이 문장에서 나는 낙관론에 기대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샬롯츠빌에서 벌어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는 그 추한 환상이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 불안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는 인간의 동물성에 대한 불안으로 모든 형태의 혐오 낙인에서 흔히 드러난다. 하지만 각각의 투사적 혐오에는 개별적 특성이 존재하며 다음 두 가지 혐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혐오의 특성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혐오와 반유대주의 혐오다. 불가촉 전면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의 인종 혐오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식수, 음식, 수영장, 호텔 침대를 공유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체 접촉 또한 회피한다. 인도 헌법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법조인인 암베드카르는 의식주 걱정이 없는 부유한 가정의 달리트 어린이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군대에서 일했는데 영국군은 여러 면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었지만 카스트 제도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학교에 공용 수돗물을 마실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이 앉는 배트 위에 앉을 수 없었다. 여자 형제들과 값비싼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현금을 넉넉히 들고 여행을 해도 묵을 호텔을 구할 수가 없었다. 성공한 흑인 농구 선수들도 1950년대 중반까지 백인 전용 호텔에 묵을 수 없게 규제했던 미국 남부의 짐크로우 법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모든 혐오 시스템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백인 가정을 위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대놓는다. 하지만 달리트는 힌두 상위 카스트 가정의 부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사실도 있다. 짐크로우법이 시행된 남부에서 흑인들이 음식을 먹은 접시는 깨뜨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위대한 야구선수 행크 아론도 타선에서 그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개가 먹은 접시는 씻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미국 남부에는 음식에 대한 난해하고 기이한 관습이 있었다. 즉, 흑인이 백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데우지만 그들이 음식을 먹은 접시는 오염된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미국의 인종차별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더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달리트 남성은 불쌍하고 약하고 저급한 존재로 여겨졌다. 높은 신분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어할 성적으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성적 접촉의 회피는 전체 시스템과 궤를 같이 했지만 달리트 남성의 강간은 상위 계급에게 큰 두려움은 아니었다. 달리트 남성은 바퀴벌레처럼 더럽고 하찮고 혐오스러웠지만 힘이 세거나 강력한 존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1950년대 학교 통합에 관한 열띤 논쟁을 들여다보면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성적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이었다. 나의 동료이자 저명한 헌법학자인 저스틴 드라이버는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아 보여주었는데 어질다는 병이 자자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조차 그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아이젠하워는 당시 브라운 대학 교육위원회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수석판사 얼 워런에게 남부 백인 분리주의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어리고 소중한 딸들이 덩치 큰 흑인 녀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했다. 위험하게 웅크리고 있는 동물로 흑인 남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논쟁의 핵심이었으며 나는 이와 같은 이미지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암묵적 편견의 형태로, 다시 말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경험적 타당성을 부채질하는 형태로 은밀하게 존재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도에서 혐오가 형성되는 방식과 달리 혐오와 두려움이 독특하게 결합된다. 야구선수 돈 뉴컴은 1954년 수영복만 입은 백인 여성들이 있는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편 전망의 방에 머물기를 약속해야만 흑인 야구 선수들에게 방을 내주었던 백인 전용 호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0년 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에서 벌어진 백인 우월주의 시위 도중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깜둥이에게 강간이나 당해라.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처럼 유대인들 역시 유럽과 미국에서 동물성과 육체성이 두드러져 더 냄새가 나고 성적애라고 인식되어 왔다. 유대인의 코를 생식기관에 빗대는 조롱이 끊이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비우는 크고 긴 시간은 육감적이고 제멋대로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같은 시대라도 반유대주의 혐오와 인종차별 혐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며 간교한 속임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은 남북한 짐승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전자로부터는 교묘한 음모에 속아 넘어가는 것, 후자로부터는 강간과 살인이었다. 이것이 각각의 편견을 구성했다. 아버지는 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인종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지독하게 반대하셨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 집단의 성적 친밀함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유대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혼까지 할 게 아니라면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지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상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나 약탈, 신체적 공격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스포츠계에서 유대인들은 약하다고 무시되었고 기술도 종종 폄하되었다. 여기서 다시 각각의 혐오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혐오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병적인 모습들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지는 않는다. 이 비교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먼저 유대인에 관련해서는 해석하기도 여전히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는 한 유대인의 교활함, 부패, 계략, 음란함에 대한 환상을 조심해야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흑인 남성을 약탈자, 범죄자, 짐승 같은 사람, 원래부터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흑인 어린이들은 잘 배우지 못하고 배울 의지도 없으며 결국 교육받기보다 범죄를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 마음속에 여전히 편견이 존재한다는 심리학적 근거는 충분하다. 스스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해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선 지역 학교의 부진 등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백인, 아시안 아메리칸, 라틴 아메리칸들은 자신들이 암묵적으로 드러내기 쉬운 편견에 대항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비슷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미래의 기회와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흑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카고 시장 람 엠마누엘은 최근 고등학교 졸업육관으로 학생 개개인이 교사나 진로 상담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어떤 고용 기회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료이며 학교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특권층 아이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이 같은 계획 수립이야말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일하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암묵적 편견에 저항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경찰과 시민 모두 흑인 남성을 약탈자로 보는 암묵적 편견의 역사가 공고하다. 그러므로 경찰훈련 과정에는 암묵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연구는 물론 스스로 편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저명한 범죄학자 톰 테일러와 트레이시 미어스가 주장한 것처럼 절차적 정의를 강조해야 한다. 명확한 절차와 규칙은
편견과 낙인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크 하로는 오래 겪어왔던 심판의 인종차별을 물리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홈런을 치면서 내 운명을 심판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홈런을 치지 못한다. 아론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백인 남성의 정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정의가 실제로 정의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은 이미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학교와 공공시설을 통합했고 주거와 고용에서의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통합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은 더 많다. 많은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통합의 당위성이라는 명조에서 학교와 지역의 통합만이 낙인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 나 역시 그녀의 주장에 동의한다. 혐오는 대상에 대한 환상을 먹고 자라므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로 눈을 돌려보자. 마찬가지로 그들의 평등한 권리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전물과 다른 투사적 혐오들과 강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신체적 혐오가 존재한다. 1994년 나는 덴버의 법정에 있었다. 역사적인 연방 대법원 로머 대 에반스 사건의 판결이었고 그날 게이와 레즈비언이 차별금지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정한 수정헌법 2조의 주민투표를 지지했던 윌 버킨스가 증언을 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게이 남자들은 대변을 먹고 생피를 마신다고 쓰인 유인물을 돌렸다고 인정했다. 15년 후 헌법과 동성 권리에 대해 글을 쓰면서 게이들의 시민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21세기 초 유인물을 살펴보니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유명한 반게이 활동가 폴 카메론의 호모섹슈얼들이 초래하는 의학적 결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한번 살펴보자.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의학적으로 끔찍하다. 타액, 대변, 정액 혹은 혈액이 매년 수십 명의 다른 남성들과 섞인다고 상상해보라.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삼키고 직장 외상을 정기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해보라. 대부분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로 지저분하게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많은 경우 극도로 비위생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동성애자들로 인해 벌어진다. 매해 동성애자들의 4분의 1 혹은 그 이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미국의 세균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해지고 그 나라들의 새로운 병원균이 미국으로 건너온다. 외국인 동성애자들 역시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이 생물학적 교환 모임에 참여한다. 체액과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카메론은 외국 여행이 오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제 한 발 물러나 게이, 레즈비언들에 대한 투사적 혐오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화장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은 당연히 감시할 수 없으므로 투사적 혐오의 목적은 시설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다. 둘째, 동성 간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와도 관련이 없다. 레즈비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두 여성 간의 섹스는 이성애자 남성을 겨냥한 포르노그래피의 자극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전물의 목적은 게이 남성이 여성과 섹스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이는 반동성애 운동 입장에서는 훌륭한 결과였다. 선전물은 동성애자 남성을 섹스에 굶주린 사람으로 그리지만 작고 귀여운 소녀들을 위협하는 존재로는 그리지 않는다. 실제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녀들에게 관심을 갖길 바라며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은 성적 지향 전환 치료에 사람들이 동의하길 바란다. 하지만 미군 공용 샤워실에 대한 열띤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들을 위협하는 잠재적 약탈자로 여겨진다. 남성들은 게이 남성의 눈빛에서 큰
위협을 느낀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성애자들의 결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다는 불안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이해하려면 낙인과 오염에 대한 비이성적 사고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물론 사람들은 동성애자와의 접촉 혹은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측면에서 반대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접촉 혹은 그런 결혼을 한 사람들을 회피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전하며 자신과 신념을 공유하는 종교활동으로 이끈다. 금융부패나 재정적 책임 회피 같은 다른 형태의 부도덕에 대처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반대는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과 함께 논의되어 온 불안과 혐오를 설명하지 못한다. 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 간의 결혼에 찬성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권하지만 반유대주의나 인종에 대한 혐오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혐오는 없다. 동성 결혼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LGBT 사람들, 특히 동성애자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투사적 혐오는 체액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불안처럼 보인다. 동성애자 남성들의 섹스는 생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성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동물적 본성과 욕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상정한다. 또한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다. 도덕적, 문화적 격변의 시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와 다양하고 건설적인 사회 기여로 혐오를 떨쳐버리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혐오 불안의 새로운 대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직접 선택한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전환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투사적 혐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화장실이라는 장소가 논의의 쟁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불안이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다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살펴보자. 여성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의 생식기를 확인할 수 없는 화장실에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대로 여성처럼 보일 것이다.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남성처럼 보이는 사람일 테지만 성전환 반대 활동가들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미 논의했던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과 닮았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전통적인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 투사적 혐오의 대상이나 이와 몹시 비슷한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신체적 위축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적 도덕적 반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언급한 혐오는 달팽이나 바퀴벌레를 피하는 것 같은 단순한 혐오가 아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에 위험해진다. 나아가 평등한 시민권을 방해하고 편견으로 인한 범죄까지 유발한다.